이건 홍춘욱 박사,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오랫동안 증권사에 계셨으니까. 예. 증권사도 유리천장, 증권사 사실은 창구 직원 여성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이 여성,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금융권에 21만 명의 여성이 근무하는데 여성 임원은 공교롭게 21명이더군요. 지난해 통계로. 예, 그럴 겁니다. 저 역시 증권사, 은행, 연기금 다양한 곳에서 네.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특히 이제 의사결정의 네. 중요 과정에 개입하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였고 네. 방금 특히 김 기자님 아까 사연 읽어주셨는데 시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님한테 엄청 큰 부담을 지우며 네. 그 고마움이랄까 미안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사실 많이 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남녀 임금 격차와 네. 또는 유리천장 문제라는 것.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한국 유리천장 지수가 항상 세계 제 네. 1위, 그러니까 밑에서 1위. 꼴찌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볼 때마다 참 마음도 아프고 더군다나 앞으로 인구 감소의 시대라는데 네. 이렇게 귀한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고 네. 이런 경제 구조로 우리가 나중에 이 희망이 있겠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가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참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사회에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탈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캐나다의 워런 버핏이라는 피터 컨딜에 대해 그 안전 마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 사람 아주 철두철미한 가치 투자자였죠. 네. 그래서 주가가 장부가,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PBR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네. 배율이 있는데 주가 순자산 가치 배율을 1배 미만, 그러니까 0.7, 0.6대는 그런 기업 좋아합니다. 네. 두 번째, 주가가 지난번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나 있는 기업들 더 좋아합니다. 네.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PER, 주가 수익 배율,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주당 1,000원을 벌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10배, 주가 수익 배율이 10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0배 밑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거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익을 낼 것. 이런 조건을 가진 기업들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추문이 있더라도 회사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 사는 네. 이런 철두철미한 가치 투자의 전략을 지니는 사람이고 이 덕분에 1987년 블랙먼데이 하루에 주가가 22% 빠진 날이고요. 또 1998년 그때 당시 그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에 하나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네. LTCM이라고 부른 이 펀드 파산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시기에 오히려 주식을 사면서 네. 대거 수익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LTCM은 그때 당시에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망하지 않아야 되는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망해버렸죠. 네.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이후에 98년 이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었던 펀드였는데 그게 그렇게 한순간 없어질 정도로 파산할 정도로 위험을 겪었고 그때 금융시장이 일대 패닉이었습니다. 그때 네. 저 역시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었는데 네. 한국 코스피 지수가 280포인트까지 가는 걸 눈앞에서 봤던 네. 참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피터 컨딜은 주식을 샀더군요. 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반대로 또 주가가 아주 고평가됐을 때 네. 언제였냐면 1989년 일본 주식 시장에 네. 대해서는 또 니케이요?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 한 번 자신의 명성을 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사는 것도 잘 사고 파는 것도 잘 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네. 저는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작은 책 이런 좋은 책들을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백전노장의 분투기 네. 고생했던 경험담을 읽어보시는 것도 간접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좀 좋은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취자분들이 아니 뭐 엄청난 투자자가 운 좋게 저점에서 사고 운 좋게 고점에서 팔았나 보다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가치 투자, 그러니까
뭡니까 PBR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주가 수익 배열 같은 거 철저히 보고 그냥 투자한 겁니다. 1월에 맞춰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재 가치, 네. 기업이 지니고 있는 이 가치가 기업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주당 10,000원이다라고 네. 생각되는데 그거보다 주가가 싸다고 판단될 때 네. 매입하는 전략을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고요. 네. 그 가치 투자 그게 전략 싸다는 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피터 컨들이 이야기했던 네. 네 가지 조건이었겠죠. 네. 이제 네. 첫 번째 PBR, 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거나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재산의 가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00원에 거래되는데 20,000원의 장부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네. 주당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는 기업이고요. 네. 또 이런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피터 컨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익을 내면서 그게 주가 수익 배율이 10배 미만에 있다. 이렇게 되면 돈도 잘 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게 거래된다라는 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겠죠. 네. 바로 이 회사가 보나마나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추문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또는 아주 무서운 경쟁자가 동종업계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피터 컨들이 주목한 것은 이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냈느냐, 과거 이력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치 투자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제 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공포와 맞서 싸우는 용기가 네. 필요하고요. 이 공포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런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이 원칙, 투자의 네. 원칙, 재무 구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심리학적인 내용들도 좀 알 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싶습니다. 뒤에 행동 경제학자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말이 쉽지 저점에서 폭락할 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공포를 네. 느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쓴 대목을 보면서 네. 야, 정말 무서웠나 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때 이제 자기가 투자가 결국 성공을 거뒀죠. 네. 그러면 이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가르침 때문일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라는 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이 심리학을 통해 경제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분야, 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라고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행동경제학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특히 네. 저자 데이비드 애들러는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이 네. 미국을 대표하는 잡지들이 몇 개 있는데 베런스나 네.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저희들이 IIG라고 부르는 잡지인데요. 네. 이런 잡지에서 이렇게 기고를 하는 분이고요. 특히 이제 글을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내용, 심리학자의 내용들을 쉬운 용어로 옮기는데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이제 서두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벌써 10년 다 돼 가는데 이때 당시 의회 청문회가 한번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 의회 청문회에서 이 MIT 대학교의 교수이자 헤지펀드 매니저, 특이한 경력입니다. 네. 이 로 교수가 네. 의회 청문회에 나옵니다. 이런 과열과 폭락의 패턴, 주식시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89년처럼 폭락하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또 버블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폭락과 하락 또는 그 과열의 패턴은 인간 행동에 기인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과학자들은 이 투자로 인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통한 소득이 이 특정한 마약, 이 코카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특정한 마약과 마찬가지로 뇌의 쾌락 중추.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매수하면서 성과를 내는 순간 이제 마치 마약 중독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드는 것 같은 도취 상태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과 번영이 지속되면서 자신감이 무한하게 자극되는 순간 네. 경계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터 컨딜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89년 일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피터 컨딜 보고 당신 잘못했다. 일본은 세계를 앞으로 지배할 나라이고 네. 주식시장의 PER이 뭐 70배, 60배 상관없어. 네. 이 회사는 계속 가. 이 나라는 계속 영원한 번영을 누릴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들의 뒤에는 이 도취되어 있는
마약 중독자 같은 그런 신경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로 교수는 이런 일들을 개개인의 도덕적 룰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MIT 대학교의 교수이자 네. 헤지펀드 매니저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소방지침이 좋은 예다. 책에 나오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상계단, 스프링 쿨러 또는 전원이 나갔을 때의 비상구 표지 같은 이런 것을 갖추는 데는 돈이 든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이러한 소방 설비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시킨다. 왜 소방 대책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는가? 바로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누구도 돈이 드니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이 날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설비 하나 갖춰져 있지 않는 빌딩들이 질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불길 속에 죽어갈 것이다. 자, 그걸 내버려두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발언들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볼커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이 투자은행 부분,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고 중개하고 기업들을 상장시키고 공모시키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서를 별도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야만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들, 아까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로 소방관제 시설을 가진 사람과 또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한 회사에 있다라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냐. 네. 분리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볼커루를 폐지해서 다시 이전처럼 돌려놓자라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공약 중에 하나죠. 그런 네.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가 아까 방금 네. 말씀드린 이런 청문회에서의 인지신경 관련돼 있는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주장들을 많은 부분 채용했기에 네.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볼거룰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이 고객 돈으로 해서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아주 늘 되풀이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다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그 볼거룰을 폐지하고요. 네,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는 책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투자자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땐 그 완전 케인지언이네요. 네. 케인즈가 한 말 중에 똑같은 게 있어요. 순간의 선택 의심하는 말. 나는 다른 이론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 이건 맞더라. 이 원칙은 반드시 맞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죽어버린 경제학자들의 노예들이다.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아마 오늘 책도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그중에 가치 투자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이제 또 이분이 듣기가 어려운 이론을 쉽게 요약해주는 네. 그런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소개하기 편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브루스 그린왈드 교수가 다음 같이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가치 투자가 평균적으로 시장을 이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가치 투자가 시장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심리적 이유를 듭니다. 네.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네. 최근에 엄청 네. 각광받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부자죠. 워렌 버핏의 말처럼 가치 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PBR이 시장 평균보다 싸다거나 네. 또는 PER이 10배 밑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큰 수익을 당장 주지는 않습니다. 네. 가치주의 수익은 그런데 누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권은 투자 측면에서 형편없는 승률을 지니고 있지만 시행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기를 끌죠. 왜? 네. 사람들은 벼락부자, 빨리 부자 되고 싶기를 원하는데 가치주는 굉장히 지루한 주식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실에서 이 실험이 증명했듯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소득이 주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받는 아픔이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가치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미없는 지루한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큰 성과를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싸다고 샀는데 더 빠지는 손실을 주는 그런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왈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이 지나치게 싼 이유는 침울한 이야기를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네. 전혀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싸게 거래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과신이 심하다고 해요. 그린왈드 교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하고 미리 예상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번 올라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들은 영원히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외면을 받는 주식들은 영원히 빠질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네. 시장이라는 건 항상 승자가 패자로 패자가 승자로 바뀌는 시점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제가 잠깐 캐나다의 워린 버핏 이야기하면서 네. 잠깐 피터 컨디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하지만 승률 높은 주식과 화려하지만 일거의 주가가 빠지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양극단의 전략들이 또 시장에서 오고 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성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요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또 쉽게 돈 버는 시장이 찾아오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도 느낍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악재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고 호재는 아주 크게 환호하는 네.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대세 상승기의 특징이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도 로우 교수 이야기했던 거 다시 이야기할까요? 주가가 상승하고 자신의 투자가 계속적인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도취되기 쉽고 집단적인 사람들의 심리, 특히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다가 그런 집단 심리에 빠져들게 될 때 마치 마약 중독과 같은 네. 성향을 보이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정부에서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이 당장 네. 주식시장이 고점이다 아니다라고 예측할 능력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예전 제가 피터 린치 이야기하면서 칵테일 파티 이야기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몇 단계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사람들은 예전에 홍춘욱 박사가 회식에 오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물어보나요? 아직까지는 안 물어보시는 단계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럼 아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모임에 갔더니 네. 지금 사도 괜찮나요?라는 네. 질문들이 나오시면서 상당히 올랐군요. 네, 좀 이따 네, 이제 홍춘욱 박사에게 어떤 주식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분명히 고점이 다가올 겁니다. 네. 이런 주식에 대해서 네. 투자도 안 하고 당신 전문가 맞아? 그걸 왜 모르세요? 그게 지금 그 주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홍춘욱 박사가. 이럴 때 이제 김원장 기자님이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 관련해서 종목 공부도 참 좋지만 책 공부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네.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했어요. 비트코인 지금 하루에 25%씩 그야말로 폭등하는 투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주는 참 지루하고 그린왈드 교수 말처럼 참 지루하고 복권 얼마나 재밌어요. 한 방에 그죠? 그런데 경마도 얼마나 재밌고 네, 인생 역전을 시켜주죠. 가치주라는 건 참으로 지루하고 두 번째 참 늘 불안해 보이고 저 회사가 계속 잘 나가려나? 가뜩이나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늘 자기 확신을 과신하고요. 그죠? 네. 좋은 정보 듣고 또 네. 실장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을 때 네. 자제력을 잃어버리면서 네. 더 돈들이 더 위험한 투자로 가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한 책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는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네.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는 좀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불안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성공에 강조드리지만 정말 유능한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걸 한 뭉치에 한 꾸러미에 넣어놓은 상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